뭐부터 하나 보구나. 첫 번째 공자, 맹자, 이제 세 번째 순자야. 공자를 네 가지로 정리했었지? 복습해볼까? 공자의 첫 번째가 뭐였지? 공자의 포부, 이상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동사회 건설하는 게 꿈이었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세상이 병든 원인이 뭐냐? 공자 원인을 개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공자가 제시한 대책은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 도덕성의 핵심을 공자는 인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의 뜻이 뭐냐? 그지? 인의 뜻이 뭐냐? 공자가 말한 인의 핵심은 사랑인데 공자가 말한 사랑의 특징이 있더라. 공자는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효제, 남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다. 누구한테 비추어봐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남에게 배려한다. 이걸 추, 기, 급, 임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지. 그지? 맹자는 세 가지로 요약했었어. 맹자의 첫 번째는 성, 선설. 불쌍한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걸 참지 못한다. 불임, 지심 이렇게 설명했고, 선한 마음이 네 가지 뿌리가 있는데 그걸 사단이라고 부른다. 사단이 생활 속에서 유혹에 빠질 때 뭘 길러라? 호연지기를 길러라.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이겨내는 노력 속에서 습관화될 때 생겨나는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했어. 순자도 네 가지로 요약하면 핵심 주제가 다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악설이죠. 순자가 볼 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욕망이다. 순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성이 욕망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순자 얘기도 재밌어. 순자가 맹자보다 맹자가 제나라 최고학자, 제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제나라 최고학자였었을 때 순자는 그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고 맹자가 제나라 최고학자의 지위를 버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순자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최고학자가 되는데 그 새카만 후배지. 맹자를 만날 수는 없었어. 만날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순자가 이제 이론적으로 맹자를 까는 거야. 깔 때 순자가 이렇게 말해. 본성이라면 배워서 아는 거야?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본성이라고 말하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품이잖아. 그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라면 그러면 생각해봐라. 인간의 본성을 알려면 애를 봐야 되나? 어른을 봐야 되나? 애를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날 때부터의 본성하고 다른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있으니까 본성,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품을 알려면 애를 보는 게 낫고 애 중에도 어떤 애를 봐야 돼? 갓난애를 봐야 인간의 본성을 알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맹자는 애당초에 예를 잘못 들었다는 거야. 맹자가 성선설할 때 예를 들었던 건 우물에 빠지는 어린애를 구해주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어른 얘기하는데 어른 얘기한 것까지 인간의 본성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는 거야? 애를 봐야 돼. 애들이 안 배워도 하는 게 뭐야? 갓난애가 안 배워도 하는 건 배고프면 우는 거. 이게 안 배워도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졸리면 자려고 하죠? 꼬마 애들 본 적 있냐? 졸리면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도 주위가 소란스러운 애들 짜증을 내고 울지. 이게 안 배워도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추우면 따뜻한 데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안 배워도 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생존을 위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이 본성이고 욕망이 본성이니까 선악으로 말하자면 본성은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게 순자의 출발점이야. 돼? 그런데 성악설을 말하니까 이제 순자가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이 병든 원인이 뉘앙스가 달라져. 아까 공자 세상이 병든 원인 뭐라고 말했노? 개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해서. 질문. 순자는 이 중에 어떤 표현을 안 쓸 것이다. 타락이란 말을 안 쓰는 거죠. 왜? 타락했다는 말은 원래는 어땠다는 거야? 원래는 괜찮았다. 원래는 좋았다. 이런 뜻이잖아. 좋았는데 나빠지는 게 타락하는 거잖아. 순자가 볼 때는 타락이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왜? 원래부터 악하니까. 그래서 순자는 이 세상이 병든 원인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타락해서 문제가 아니라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병든 원인은 본성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 본성 자체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순자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돼? 두 번째. 본성은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망은 본래 끝이 없죠? 욕망은 끝이 없어? 이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끝없는 욕망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성취된 현재와 성취되지 않은 미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지. 성취된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성취되지 않은 미래. 가지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이만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갖지 못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게 되고 이만큼 가지면 그 다음에 갖지 못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게 돼서 성취된 현재와 성취되지 않은 미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어쨌거나 욕망이라고 하는 거 끝이 없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욕망인데 욕망은 끝이 없어. 그런데 욕망은 끝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재화. 재화라는 말은 아는 거지? 안다 이런 뜻이구나. 재화의 상대적인 말은 뭐야? 알긴 뭘 알아? 재화. 인간에게 효용성을 갖다 주는 물질적인 모든 형태의 것을 재화라 그러죠. 그럼 인간에게 효용성을 주는 비물질적인 건 뭐라 그래? 용역. 양론 말로는 서비스라고 말하지. 그지? 그런데 어쨌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화. 이 재화는 한정돼 있다는 거야. 재화의 한정성이야. 욕망은 끝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화는 한정돼 있어. 자, 끝없는 욕망, 근데 한정된 재화야. 재화가 한정됐고 욕망 끝이 없으니 사람들 사이엔 서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다툼,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다. 다시 가보자. 세상이 병드는 이유가 뭐냐? 끝없는 욕망, 본성 자체 때문에 병든다. 두 번째, 욕망이 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화가 무한하다면 아마 싸움이 생기지 않을 터인데 끝없는 욕망에 비해서 재화는 한정돼 있으니 더 많은 재화를 확보하기 위한 다툼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이게 순자가 볼 때 세상이 병드는 원인이야. 오케이? 원인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순자는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는 거야. 자, 원인 진단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순서야? 해결책. 순자의 해결책,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가보자고. 봐봐. 병든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했으니까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도 두 가지로 나오게 될 것이야. 첫 번째는 악한 본성이 문제야. 그럼 악한 본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우리 본성은 이기적인 욕망이고 무한한 욕망이라고 했어. 이 욕망에 관한 대책은 뭐겠어? 욕망을 절제시켜주는 것, 억제시켜주는 것. 본성을 억제하는 게 첫 번째 대책이다. 인간의 악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대책이 될 거라고. 여기서 순자하고 맹자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맹자라면 인간의 본성을 키워야 돼, 억제해야 돼? 키워야 돼. 이 본성을 더 확대하고 잘 채워나가야 돼. 확대한다, 한자로 확. 채운다, 한자로 충. 전기 채울 때 뭐라 그래? 충전, 그때 충이야. 맹자라면 우리의 본성을 잘 채우고 확대시켜서 확충시켜야 될 것이야. 근데 순자는 본성을 억제시켜야 돼. 이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왜? 본성이 어떻게 되니까? 악하다고 보니까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본성을 변화시킨다. 두 글자로.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화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화가 뭐겠어? 변화야. 성은 뭐겠어? 본성이지. 본성을 변화시키다 이걸 화성이라고 말한다고. 순자가 볼 때 자연적인 건 선에 악해. 악해. 본성이 자연적이니까. 이 자연적인 본성은 악해. 따라서 이 자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려면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위적으로 세운 도덕으로 자연적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인위적인 도덕을 세워서 그걸 한자로 뭐라 하냐면 기위라고 말한다. 이 기가 기상할 때 기, 일어난다는 뜻이야. 아침에 일할 때 기상한다 그러잖아. 기, 일어나지. 위는 인위란 뜻이니까 인위적인 도덕을 일으켜 세워서 뭘 변화시켜라? 본성을 변화시켜라. 이게 첫 번째 대책이라는 거지. 되나? 두 번째 대책은 본성을 억제하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차피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 이 한정된 재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한정된 재화의 대책. 순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정된 재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한 분배밖에 없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야. 순자도 탁월한 사람이야. 공정한 분배밖에 없다. 순자가 그렇게 말하지. 어차피 재화는 부족한데 말이다. 이 부족한 재화를 공정하게 나눠주면 서로 불평불만이 안 생긴다는 거야. 좀 부족해도 공정하게 나눠주면 불평불만 안 생긴다는 거야.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걸
불공평하게 분배할 때가 문제가 된대. 부족한 걸 불공평하게 분배할 때 그때는 쌈박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책은 뭐다? 공정한 분배다. 그래서 순자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대책을 두 가지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 순자가 제시했던 두 가지의 대책을 일러서 이걸 순자의 예라고 말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정치를 순자는 예치라고 불렀었던 거란다. 되나? 돼? 마지막 네 번째. 순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질문이야. 그럼 대체 공정한 분배가 뭐냐? 어떻게 나눠주는 게 공정한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잘라주면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똑같이 주면 이게 공정한 것이야? 순자 아니래. 똑같이 잘라주는 건 그건 공정한 게 아니래. 순자는 말하길 정당한 차별을 인정해야지 공정한 것이 된대. 정당한 차별을 인정할 때 차별을 인정해서 나눌 때 이것이 공정하다. 순자는 그렇게 말하죠. 똑같이 잘라준 건 공정한 게 아니다. 차별할 걸 차별할 때 그걸 공정한 거다. 순자 이렇게 말하게 돼. 그럼 너희 뭐라고 물어야 돼? 무엇이 정당한 것이냐? 어떻게 차별하는 게 그게 정당한 차별이냐? 어떤 차별이 정당한 차별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 순자 말하길 이런 차별이 정당하대. 귀족과 노비를 차별하는 것, 그게 정당한 거래. 귀족에겐 귀족의 몫을, 노비에겐 노비의 몫을 차별하는 것, 이게 정당한 것이래. 두 번째는 능력 차별, 이거 정당한 것이래. 능력이 있는 놈과 없는 놈을 차별하는 것, 이게 정당한 거래. 세 번째는 장류 차별도 정당하대. 장류 차별, 장이 뭐야? 장은 어른을 장이라 그래. 응? 그래서 존장 그러면 어른을 존경한다 이런 뜻인 거라. 장은 어른을 말하는 거야. 유가 뭐야? 얼라 애들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장유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는 거 이렇게 차별할 걸 차별하는 게 정당하다. 순자 그렇게 말하는데 유심히 볼 대목이야. 순자 무슨 차별도 인정하라는 거야? 신분 차별도 인정하네. 능력 차별이나 장류 차별은 오늘날 감각으로 봐도 그럭저럭 수긍할 만한 대목이지, 그지? 근데 이 사람 무슨 차별도 인정하고 있다? 신분 차별도 인정하고 있다. 유심히 봐둬야 된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사상의 시대적 한계라고 불러. 사상의 시대적인 한계다. 무슨 뜻이냐면 순자같이 위대한 사상가도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순자가 살던 시대가 이미 노예사회죠. 순자가 노예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자는 노예사회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야. 노예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순자는 노예제도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걸 사상에 뭐라고 부른다? 시대적 한계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나? 예를 들면 이황 선생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양천, 신분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 이황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상에 뭐라고 부른다? 시대적 한계라고 부른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상가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상가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주인은 노예를 사랑으로 대하고 노예는 주인을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겨라. 사도 바울은 무슨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노예제도 인정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린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한다고? 사상의 시대적 한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상가도 그 시대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려웠었을 것이다. 되나? 당연히 사도 바울은 남녀 평등주의자일까? 남성 우월주의자일까? 당연히 남성 우월주의자일 것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스도 섬기라고 말하고 여자는 더러운 죄인이니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라고 가르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도 여자들은 결혼할 때 뭘 뒤집었어? 그래서 면사포를 뒤집어 쓰는 거란다. 여자가 면사포를 뒤집어 쓰는 이유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는 거란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란다.
수건을 쓰는 건데 근데 한국의 천박한 여자들은 그 면사포 쓰지 못해 안달들을 떨어하지. 여성 스스로의 자아 정체감을 상실했거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사상의 뭐라고 부른다? 시대적 한계라고 부른다. 정리해보자. 순자 몇 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냐면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나 봐봐. 내가 제목 잡아볼게. 머리를 정리해봐. 첫째,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성, 악설. 순자는 본성을 뭐라고 봤다? 욕망, 악한 욕망이라고 봤다. 성악설을 말하자 세상이 병든 원인이 달라진다. 순자가 볼 때 세상이 병든 원인은 뭐 때문이다? 그렇지. 뭐가 타락해서 문제가 아니라 본성 자체가 문제다. 끝없는 욕망 이게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욕망을 끝이 없는데 두 번째는 한정된 재화. 끝없는 욕망, 한정된 재화.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더라. 그럼 대책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끝없는 욕망, 본성을 어떻게 해라? 억제시켜라. 이 본성을 변화시켜라. 한자로. 화성, 인 위를 채워서 기위. 다시 해봐. 화성, 기위. 이게 첫 번째 대책이 된다. 두 번째, 한정된 재화는 어떻게 해결하자? 공정한 분배로 해결하자. 마지막 문제는 공정한 분배란 뭘 인정한 거다? 정당한 차별을 인정하는 걸 순자는 공정하다고 말하더라. 오케이? 좋아. 그럼 유학에서 중요한 사상가를 우리가 5명 배운 셈이네. 5명 배웠어. 1번 누구 배웠노? 공자. 2번 3번 그 다음에 새로운 유학을 발전시킨 주자. 기억나? 그리고 주자 까고 나왔던 양명. 5명의 사상가를 배운 셈인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기본적으로 유학의 뼈다곤 정리가 됐다고 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옆에 7페이지에 1번, 2번 동그라미 치고 수능 문제들이야.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연습 문제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연습 문제 2번, 연습 문제 5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풀어봐. 8번까지. 그거 다 풀어봅시다. 문 좀 같이 해보자. 7페이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우산은 원래 아름다운 나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밤마다 도난 싹을 소와 양이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그 산은 민둥산이 되었다. 그렇게 변해버린 산만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일찍이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어찌 우산의 본래 모습에 대한 것이겠는가? 인간의 본래 본성은 선한 것이었다. 현재는 악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 악하다고 말할 순 없다. 그지? 성선설 말하는 거죠. 기억,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이 함께 존재한다. 이런 걸 선악 혼재설이라고 말하는데 니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거나 악하다고 규정할 수 없다. 성무, 선악설이죠. 디귿,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어린 싹과 같은 덕의 단서가 들어있다. 사, 단, 단의 뜻이 뭐라 했더라? 뿌리라 그랬지. 그지? 마음의 뿌리, 선한 뿌리가 4개 있다. 디귿이 답이겠고 리을, 인의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2번은 순자 문제죠. 인간의 본성은 욕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기억. 2번의 기억. 인의의 도덕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 성, 선설. 그지? 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악의 원이다. 순자가 볼 땐 뭘 버려서 문제가 아니죠. 본성 자체가 문제다. 디귿, 인간이 예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인위적 노력의 결과이다. 화살표 찍. 4글자로. 그렇지. 이게 화성기위 설명이죠. 화성기위. 리을, 자연상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그죠? 자연상태는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디귿, 리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 근데 리을은 원래 순자 얘기가 아니야. 순자 얘기랑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리을은 원래 순자 얘기 아니야. 리을은 누구 얘기인 줄 아나? 홉스. 리을이 홉스인줄 알았으면 좀 훌륭한 거야. 홉스. 홉스 써봐. 홉지라고 읽기도 하는데 내가 홉스라고 했더니 누가 또 나도 무식하다 그러더라고. 나 그냥 홉스라고 읽어. 근데 홉지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 홉스. H-O-B-B-E-S죠? 홉즈. 홉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리을이 홉스라는 걸 보여주는, 홉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단서가 2개가 있어. 홉스는 성, 악설을 전했던 사람과 순자랑 통하는 사람이고 근데 홉스라는 거 성, 악설 말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연상태란 말 때문에. 자연상태는 동그라미 쳐봐. 자연상태는 특별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특별한 이론. 그렇지. 사회계약서에서만 쓰는 말이 자연상태라는 가정이란다. 자연상태 누구만 쓴다고? 사회계약서에서 쓰는 거니까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돼? 홉스가 되는 거란다. 요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또 뒤로 넘어가 보자. 1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게 뭐라 그랬죠? 이름에 맞게. 정명. 만일 군주가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는 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는 참다운 군주가 아니다. 이럴 경우 자기의 군주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반역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따고 임금은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성혁명이라 그래. 내가 맹자 얘기할 때 역성혁명 설명 안 했었죠? 오케이. 맹자 역성혁명 기억해도 넘어가자. 역성 할 때 역자가 무슨 뜻이지? 바꾼다는 뜻이야. 이 여기 바꾼다는 뜻이야. 성은 뭐야? 성. 그치? 성명할 때 성이야. 그러니까 성을 바꾼다 이런 뜻이란다. 통일신라 하대 임금들은 성이 뭐야? 김씨 아니야. 어? 김씨 아니야. 고려 왕들은 성이 뭐야? 왕씨지. 조선의 왕들은 성이 뭐야? 그럼 왕의 성을 바꾼다는 말은 뭘 바꾼다는 뜻이야? 왕조를 바꾼다는 뜻이야. 그래서 역성이라고 말한다. 역성. 맹자가 말하죠.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건 왕이 아니다. 누구의 사상을 뒤집고 있는 거야? 공자 사상을 뒤집어서 발전시키는 거지. 공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은 누구다워야 된다? 임금다워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얘기를 계승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나게 되는 거란다. 되나? 이걸 맹자의 역성이라고 말하지. 맹자의 역성. 맹자의 역성 얘기를 하면서 참고로 맹자의 민본사상 또는 왕도정치상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사회문화 공부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 정치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 민본정치란 말은 들어봤나? 들어봤겠지. 민본정치와 민주정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민본, 민주. 공통점은 뭐야? 민이야. 누구를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공통점이야.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게 둘의 공통점일 거야. 그럼 민본과 민주의 차이점은 뭐야? 민본과 민주의 차이는 권력의 주체가 달라요. 민본에선 권력의 주체가 누구야? 왕이야. by the king이야. 여기서 권력의 주체가 누구야? 국민이야. by the people이라고 말하지. 그지? 민본에서는 권력은 어디서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명. 그걸 천명이라고 해. 이 천명을 받은 자가 뭐가 돼? 왕이 되고 왕에 의해서 정치하는 거야.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야. 되나? 근데 민주에서는 권력은 누구한테서 올라가? 국민에게서 위로 권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돼? 왕이 천명을 받아서 천명에 따라 정치해야 되는데 하늘의 명에 따라 정치하는 게 바로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하늘의 명을 따르는 거라. 근데 왕이 백성을 위한 정치하지 않으면 뭘 어기는 것이 돼? 천명을 어기는 거야? 그런 왕은 갈아치우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야? 역성혁명 사상이야. 맹자의 아주 혁신적인 사상이죠. 여기서는 통치자가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았어? 국민에게서 권력을 받았어. 근데 통치자가 국민의 신망을 잊고 국민을 위한 정치하지 않으면 그 통치를 내몰아야 되는 거지. 국민은 권력을 가진 자를 내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왜? 주권자니까 국민이 권력 가진 자를 내몰 권리를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이걸 뭐라고 불러? 그걸 저항권이라고 말하는 거란다. 되나? 돼? 그럼 역성혁명 사상과 저항권 사상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거죠. 공통점은 권력을 잡은 자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갈아치울 수 있다가 공통점이고. 그지? 차이점은 뭐야? 역성혁명의 주체가 누구지? 역성혁명의 주체는 엘리트야. 엘리트. 모의 명을 받은
하늘의 명을 받은 엘리트가 역사혁명의 주체가 돼. 저항의 주체 누구야? 국민이야. 이게 민본과 민주의 차이 난다. 되나? 그래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는 건 누구야? 이성계야. 엘리트가 무너뜨리는 거야. 저항의 주체는 국민들. 이거 국민 다수가 저항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 오케이? 돼? 된다고 봐. 그럼 1번 문제. 가는 정명이다. 맞고요. 가는 나의 정당성. 그러니까 정명이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말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는 유교적 통치 이념의 기초다. 4번. 나는 민본주의 혁명사상. 오케이. 5번. 가와 나는 사상이 처음 전래된 것은 조선시대다. 그렇지 않죠? 유학사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건 언제야?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오죠. 질문. 유학이 삼국시대에 들어와 있다. 증거를 대봐. 독서산품. 독서산품은 통일시대 때 거 아닌가? 원성학 때 나오는 거 아니야? 뭘 알겠냐마는. 독서산품도 한 예라고 볼 수 있지. 또 그럼 삼국시대 증거대라면 임시혁이 결정적이죠. 또 고구려 태학에서 가르쳤던 교과목에 보면 논어와 효경이 들어있으니까 이미 삼국시대 때 유학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고려 말에도 유학이 들어오죠. 고려 말에 들어온 유학은 유학 중에 뭐가 들어와? 신유학, 성리학이 들어오죠. 그죠? 되나? 오케이. 전래 시기는 잘못이니까 5번이 틀렸다. 2번 문제. 가는 뭘 말하는 거야? 가는 본성은 선한데 뭐로 규제한다? 법으로 규제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상가 누가 있노? 순자가 법을 강조하냐? 순자가 성선설이냐? 왜 이러는 거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 없어.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없잖아. 나는 성악설인데 뭘 중시한대? 법을 중시한대. 나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한비자지. 법과 사상가가 여기에 들어있지. 그지? 좋아. 다는 성선설인데 도덕을 중시한대. 누가 들어가나? 맹자 선생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죠? 순자를 제외한 모든 유학이 여기에 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 됐어? 라는 성악설인데 도덕 중시야. 라가 누구야? 순자가 라에 들어가는 거죠. 됐어? 마는 성악설인데 물리적인 제재, 형벌중시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에도 누가 들어가야 돼? 법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인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다에 들어가면 좋겠고 로크 옆에다 써봐. 백지설. 인간은 타블라 라서라는데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무, 선악설에 가까울 것이다. 마르크스 역시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가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로크하고 마르크스는 들어갈 구멍이 아무데도 없다. 됐나? 좋아. 그 다음 5번 문제. 가가 누굴 말하는 건가? 문제 5번. 가가 누구야? 누구? 고자. 되나? 성무, 선악설. 나는 오케이. 다는 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하면 되겠다? 3번 넘어가자고. 8번 문제 제시문도 아주 유명한 문제이거든. 맹자의 유명한 글인데 읽어볼게. 일정한 생업이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야.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다.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지 않는 건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렵다. 생업이 없는 백성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으로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이처럼 죄에 빠지게 한 다음에 뒤따라가서 그들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을 쳐서 잡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맹자 사상 중에 또 꼭 기억해둘 대목 중에 하나야. 윤리사상은 기본적인 뼈다고 세 가지로 충분하지만 맹자의 민본사상이 발전해서 표현된 게 바로 이 대목이라. 왕의 첫 번째 책임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이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다는 거야.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도덕이고 나발이고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왕의 첫 번째 책임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를 맹자는 국가를 활발하게 해서 백성을 구제한다. 뭐라고 불러? 써봐. 활국 구민. 뭘 활발하게 해서?
국가를 활발하게. 그때 활자가 활발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을 활발하게 해주는 물을 뭐라 그런다고? 활명수라 그러는 거지. 그치? 활명수. 활국, 뭘 활발하게 하고? 국가를 활발하게. 구민, 누구를 구제한다? 백성을 구제한다. 화사별칙. 활국구민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덕으로 정치하는 거야. 그걸 덕치라고 말하는 거지. 덕치, 괄호치고. 맹자는 그 덕치를 뭐라고 불러? 왕도 정치라고 부르는데 맹자의 민본사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활국구민 정신 이해가 되는 거죠? 2번 인의를 바탕으로 왕도, 3번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이것도 맹자의 유명한 말인데 백성이 근본이다. 이걸 민본. 부국강병 중시 힘에 의한 지배. 이건 뭐야? 법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법가. 힘에 의한 지배 밑줄 치고. 이걸 맹자는 왕도의 반대되는 뭐라고 불러? 패도라고 부르죠. 패도. 5번은 역성혁명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되겠나? 오케이? 좋아. 그럼 유학은 정리가 됐다고 봐. 이제 우리 도가로 넘어갑시다. 도가에서는 두 사람만 공부하고 넘어갈 거야. 도가에서 몇 명 공부한다고? 2명만 정리하면 땡이야. 도가. 첫 번째가 도가의 창시자 그 유명한 노자 선생이지. 노자. 두 번째는 노자 후배가 누구야? 장자. 노자하고 장자 둘만 정리할 건데 노자.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노자 한마디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면 땡이야. 노제의 그 유명한 한마디가 무, 위, 자, 연. 오케이.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노자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노자 무, 위, 자, 연. 풀어보자. 무, 위, 자, 연. 포인트는 이거 해석할 때 포인트는 위자죠. 위를 해석하는 게 포인트야. 이 위를 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위를 인위라고 해석해. 위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내가 그 앞에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나 글을 읽을 때나 예리하게 듣고 예리하게 읽는 연습을 해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포인트는 위다. 위를 나는 인위라고 해석한다. 뭐라고? 인위라고만 들었으면 말을 대강 듣는 거야. 내가 그 앞에 뭐라는 줄 알아? 나는 인위라고 해석한다. 그럼 두지 보면 다른 사람은 인위라고 해석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뜻이잖아. 말을 똑바로 들어라. 다른 사람은 인위라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는 인위라고 해석해. 몇 년 전에 노자 가지고 장안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 아주 재밌는 논쟁이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벌어졌어. 그 논쟁의 당사자가 도올 선생 들어봤나? 김영욱이하고 이경숙인가는 아줌마하고 논쟁이었는데 정말 재밌는 논쟁이었어. 도올 김영욱 씨가 EBS에서 노자 강의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됐다 벌써. 몇 년 전에 EBS 노자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마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김영욱을 개박살내는 책을 썼어. 그 책의 제목이 노자를 웃긴 남자라는 책이야. 물론 거기서 노자를 웃긴 남자를 누군 지칭하는 거야? 김영욱을 지칭하는 거야. 나는 김영욱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들을 시간이 없었지. 들어보지 못했어. 그리고 그 아줌마 책 제목이 재밌어서 그 아줌마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다. 거의 뭐 정말 김영욱을 개박살 내놓는 거야. 김영욱 씨 이거 방송 나가는 거지. 괜찮나 모르겠다. 김영욱 씨 호가 뭔 줄 알아? 도올이야. 뜻이 뭔 줄 알아? 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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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이지. 그 책 읽다 보면 완전히 김영욱을 돌대가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재미는 있는데 너무 심하게 김영욱을 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심하게 까도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김영욱 강의를 못 들어봤었으니까 김영욱 선생의 강의록을 사서 봤어. 강의록이 시중에 출판돼 있어. 그 강의할 때 썼던 강의록이 노자와 21세기라는 책으로 출판돼 있어. 그 책을 또 이제 사가지고 또 읽어봤다. 김영욱 씨가 확실히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기는 했었어.
둘을 비교하는데 그 둘의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자에 대한 해석이었었단다. 김용옥 씨는 이 위자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김용옥 씨는 함이라고 해석했어. 함 무슨 뜻이냐면 이 위가 행할 위자야. 행하다. 어떤 행동을 하다의 명사형 함이라고 해석한 거야. 그러면 무위 뜻이 어떻게 돼? 함이 없다가 해석되겠지, 그치? 함이 없다. 그 아줌마는 이 위자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아줌마는 위를 꾸밈, 가식이라고 해석했어. 왜? 꾸민 선을 뭐라 그래? 위선 할 때 위자로 꾸밈, 가식. 그러니까 그 아줌마 해석대로 말하면 무위 뜻이 뭐가 돼? 꾸밈이 없다. 가식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두 양반 쟁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내가 볼 땐 다 개뿔도 아니야. 내 해석이 제일 좋아. 나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나는 위를 뭐라고? 들어봐. 위를 뭐라 한다고? 오케이. 너희도 그렇게 해석해. 위를 인위라고 나는 해석하는데 인위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란 뜻이죠. 인간의 작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모든 것. 인간의 작용이 들어서 만들어진 모든 것. 예를 들면 도덕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잖아. 그렇다면 도덕이 바로 뭐야? 인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인위라고 말하는 거야. 법. 인간이 말하니까 법도 뭐야? 인위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사회제도. 인간이 말하니까 사회제도도 뭐야? 인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 기계. 인간이 만들잖아. 기술. 인간이 발명하잖아. 기계와 기술 다 뭐라고 말할 수? 인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뭐라고 해석해라? 중얼중얼 해봐. 뭐라고? 인위. 그럼 무위 뭘 버리고? 인위를 버리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뭐의 순리로 돌아가자?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자. 인위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자. 이게 기본 해석이란다. 이때 이 자연의 순리를 노자께서는 자연의 순리를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이거를 다시 자연의 순리를 노자께서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무슨 가야? 그래서 도가야. 인위를 버리고 뭐의 순리로 돌아가자?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자. 오케이? 근데 사실 저 얘기 곱씹어볼수록 심오해. 인위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말의 속뜻을 이해했다면 노자 이 말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노자 말을 들려줄 테니 해석이 되나 들어봐.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셔. 인간들은 도덕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교養있고 질서 있게 산다고 믿는데, 그러나 노자가 단호하게 말하길 도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 사악해진대.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 인간은 법이 많아지고 법이 체계적으로 집행이 돼야 사회가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는데,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법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흉악해진대. 이거 이해가 돼? 인간은 기계와 기술이 발달해야 풍요로워진다고 믿는데, 노자가 말씀하시길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가난해진대. 이 말이 해석이 되면 우린 노자 저 말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다시 말해볼게. 도덕이 많아지면 인간은 사악해지고, 법이 많아지면 인간은 흉악해지고, 기계와 기술이 많아지면 인간은 가난해진대. 되나?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아. 도덕이 많아지면 인간이 사악해진다. 내 가끔 들려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 대학 때 여행할 때 얘기인데, 내 친구랑 거의 뭐 무전, 완전히 돈이 없진 않았는데 무전에 가까운 신세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어. 그때 해인사에 들어갔을 때 일이야. 해인사에 갔다가 여름에 가야산 꼴짝에, 해인사가 있는 산이 가야산이란다. 가야산 들어봤나? 그 해인사 갔다가 저녁에 어디 뭐 여인숙 들어가서 잘 돈도 없어가지고, 민박할 돈도 없어가지고 둘이 여름날 밤에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 산을 그냥 무작정 올라간 거야. 산은 금방 어두워져. 금방 깜깜해졌어. 여름이니까 뭐 얼어 죽을 염려 없으니까 산을 계속 걸어. 계곡을 계속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니까 군데군데 불빛들이 보여. 민가들이 계곡에 있는 거야. 배도 고프고 이슬 맞고 잘 수는 없으니까 이슬은 피하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빈집 같이 보이는 그 허름한 집에 갔어. 들어갔더니 꼬맹이 둘이 있더라고. 초등학생 애들 남매였었는데 둘이 있더라고. 내 친구 둘이랑 갔었는데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야. 그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로 애들한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읍내 나가셨대.
언제 오시냐? 모른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 그냥. 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앉아서 한참 놀았다. 애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해. 놀면서 산수도 가르쳐주고 이제 우리 딴에는 얘네 부모 오기 전에 뭔가 일을 좀 해야 밥이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산수도 가르쳐주면서 애들이 한참 재밌게 놀았어. 밤이 꽤 깊어서 걔네 부모님이 돌아오셨어. 생각해봐라. 만약에 서울이라면 아파트에 애들 둘이 있는데 시커먼 놈 둘이 들어갖고 애들하고 놀고 있어. 밤늦게? 기겁하지 않겠냐? 난리가 나지 않겠냐? 근데 걔네 부모님도 놀래지도 않아. 어디서 왔냐? 서울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했더니 그러냐. 그리고 또 막 반가워하시더라고. 밥 먹었냐?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근데 뭐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이제 배고픈 내색만 했어. 그랬더니 그 집에 밥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밥이 없었어. 그 아줌마가 라면을 삶아주셨는데 그 아줌마하고 그 아저씨 잊을 수가 없어. 라면 누룽지 내놓고 라면을 삶아주셨는데 라면이 거기서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야. 이게 산 중턱에 있으니까 집이 근처에 가게가 없어. 라면 한번 살라 그러면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읍내 나갔을 때 지게에다 지고 라면 한 박스 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라면 먹기가 쉽지가 않아. 아저씨하고 아줌마 딸에는 아주 귀한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하시는 거야. 둘이 배 터지게 밥을 먹었다. 밥을 먹어서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 이제 다음 걱정이 되잖아. 잠 좀 자고 가자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고민을 밥 먹으면서 하고 있었어. 밥을 다 먹었는데 건너방에다가 아줌마가 자리를 펴놓으신 거야. 건너방에 그 너희들은 도시 출신 아마 잘 모를 거야. 또 요즘엔 침대를 많이 쓰니까 잘 모를 텐데 그 옛날엔 이불하고 요를 빨지 않냐? 그럼 겉에를 뜯어서 따로 빨지. 이 겉에를 호청이라 그래. 그래서 빨어. 빤 다음에 그걸 하얗고 빳빳하게 만들어놔. 그걸 뭐 한다고 그러잖아? 풀 먹인다 그래. 풀을 먹여서 하얗고 빳빳하게 호청을 다시 씌워가지고 보자기에다 싸놔. 그렇게 풀 먹여서 싸놓은 한 번도 안 쓴 이불하고 요를 건너편에다 펴놓으신 거야. 우리 자고 가라고. 그 아줌마하고 아저씨 생각은 당연히 니네가 우리 집에 밤늦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밥 먹고 당연히 여기서 잠자고 당연히 내일 아침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아저씨하고 아줌마 생각이야. 그 자리 펴놓으신 거 보고 막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감동이 밀려오는데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었어. 그 아저씨는 전형적인 경상도 아저씨였는데 과묵한 말이 거의 없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죠. 말이 거의 없는 분이었고 아줌마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이나 됐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시골 농부들 얼굴 한번 봐봐. 얼굴이 쪼글쪼글하셨어. 새카맣고 그때 또 여름이니까 새카맣고 쪼글쪼글해. 농부들 손을 본 적 있나? 이 두툼한 손 마디마디에 이 마디마디마다 흙대가 껴서 시커먼 흙줄들이 그건 비누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 흙줄도 있고 손톱이 끝에가 다 해졌어. 왜 손톱이 해지는 줄 알아? 농부들 김매기 할 때 거의 손으로 긁어내. 호미 갖고 하다가 손으로 긁고 호미 갖고 하다가 손으로 긁고 그러니까 이 손톱 끝에가 다 해진 마디 굵고 흙대가 된 그런 손을 가지신 아줌마야. 눈은 정말 맑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착하신 눈빛 자체가 정말 착한 게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아줌마셨는데 내 처음으로 그때 철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 내 그전에는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여자들 손가락은 손가락이 가늘고 손가락이 길어야지 이쁜 줄 알았어. 근데 그 아줌마 손을 보는데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대학교 2학년인데 남을 속여보지 않은 손, 다른 사람 뒤통수 쳐보지 않은 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솔직하게 살아온 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소중한 손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아줌마하고 아저씨의 심성을 도시에서 만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도시로 오면 올수록 많아지는 게 뭔 줄 아나? 콘크리트야. 도시로 올수록 많아진 게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인위의 절정이죠. 그렇지 않나? 콘크리트가 많아져. 도시로 오면 온갖 에티켓들, 온갖 예절들, 온갖 도덕들이 많아져. 근데 도덕과 에티켓은 많아지지만 실제 사람들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지. 노자가 2500년 전에 말하길 도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 그 마음이 사악해져 간다라고 노자는 말을 해.
법이 많아지면 인간은 흉악해진다. 난 이 말도 이해가 돼. 모세가 하나님에게 법을 받았을 때 법조항이 몇 개였는 줄 알아? 10개였어. 그걸 10계명이라고 불러. 지금은 법조항이 몇 개나 될까? 그 법조항에 달라붙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먹고 살 정도니까 지금은 법이 정말 많아졌지. 그지? 어마어마한 우린 법조항 속에 살잖아. 이렇게 법이 많아졌다는 건 세상이 어떻게 했다는 증거라고? 흉악해진 증거라는 거야. 노자가 말하길 법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흉악해져 간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내가 노자 이해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이 대목이야.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가난해진대.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기계와 기술이 발달해서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야? 노자 가난해진대. 이 말도 지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서울서 부산까지 내 차 가지고 발전냐? 그럼 내가 5시간이면 가. 아주 디립다 밟아대면 4시간이면 가. 무지하게 밟아대면 내 승용차 가지고 4시간이면 부산까지 가. 100년 전에 부산 가려면 얼마 걸렸는 줄 알아? 한 달 걸렸어. 걸어서 가니까 걸어서 한 달 걸렸어. 지금 몇 시간에 간다고? 5시간에 가. 그럼 난 부산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지. 그럼 나는 뭐가 넉넉해야 돼? 시간이 넉넉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냐? 옛날에 한 달 갈 거리를 5시간에 가버리니까 나는 시간이 여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난 무지하게 바빠. 정말 무지하게 바빠. 굉장히 내가 여유로워져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바빠. 노자는 2500년 전에 이걸 통찰하고 있었을 거야. 휴대폰 너희들도 대부분 다 들고 있지 않냐? 간혹 가다가 나 휴대폰을 가끔 집에서 안 들고 나올 때가 있어. 잊어먹고. 휴대폰 갖고 나오면 그렇게 깝깝하다. 하루 휴대폰 안 들고 나오면 그렇게 답답한 거야. 전화 걸 때 불편하고 전화 올 때 무지하게 많은 데서 무지하게 답답해. 근데 10년 전에는 나 휴대폰 안 썼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부터 전화 받는 건 무지 많아져. 별 전화를 다 받게 돼. 노자가 말하길 기계와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은 가난해진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신이 가난해지고 삶의 여유를 잃어간다. 아마 이런 뜻으로 말했던 것 같아. 2500년에 하신 말씀이라면 대단한 거지. 근데 내가 노자 얘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양놈이란다. 양놈 중에 아주 존경스러운 양놈이 있는데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마빈 해리스 이름은 들어도 나중에 대학 가서 들어볼 기회가 생길 거야. 마빈 해리스, 미국의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인데 마빈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해. 몇 년 전에 내가 마빈 해리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어. 마빈 해리스가 말하길 이렇게 말해. 현대인들은 원시인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현대인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멋지게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대. 근데 마빈에스가 정말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지금 너희 아빠를 떠올려보래. 너희 아빠 이미지를 얼굴 속에 머릿속에 떠올려봐. 혹은 엄마, 일하신다면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려봐도 좋아. 직장 다니는 아빠들 아침에 몇 시에 나가셔? 안 나가셔? 보통 직장 다닌다 그러면 되게 빠르면 7시, 8시, 늦어도 9시엔 되게 나가시지.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셔? 빨라도 6, 7시, 늦으면 8, 9시. 어떨 땐 12시가 넘어서 올 때도 있지. 이게 하루 이틀이야? 매일 그래. 매일 그래. 그래서 한국의 직장인들은 늘 잠이 부족하대. 늘 잠이 부족해. 그래서 아빠들은 주말만 되면 뭐 하기 바빠? 잠자기 바쁘고 베개 끌어안고 TV 보다가 자고 TV 보다가 자고 이게 일이라는 거야. 그나마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나마 주말에 잠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면 그럼 죽는데. 피곤해서 죽는데. 그걸 뭐라 그래? 과로사. 말 그대로 죽는다는 거야. 피로해서 과로로 죽는다는 거야. 내 과로사랑 관련해서는 가장 리얼한 얘기를 들었던 게 몇 년 전에 들었던 내 그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아저씨 얘기였었는데 내가 요 앞에 개포도 살 때 일이야. 그게 됐다. 밤에 내가 술을 잘 안 먹는데 그날 술을 좀 먹었어. 그래서 내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게 됐어. 택시기사가 나랑 뭐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난 뒷좌석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이 아저씨가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젯밤에 자기가 여기 왔대. 이 개포동네 가는 동네.
나이가 나보다 조금 더 늦은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앉은 자리에 앉아 있었대. 그래서 내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근데 그 뚱뚱한 아저씨가 개포도 어느 동네로 가자고 그래서 갔대. 가가지고 거의 다 와갖고 그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이제 아저씨가 잠들었다는 거야. 술 취한 아저씨가. 그래갖고 다 와서 이제 못 찾으니까 아저씨 깨웠대. 아저씨 다 왔어요? 그렇게 깨웠대.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택시기사가 좌석 뒤로 했고 손을 뻗었고 무릎을 툭툭 쳤대. 아저씨 다 왔어요? 이러고 흔들었대. 안 일어나더래.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차 세워놓고 택시기사가 뒤로 가서 뒷문 열고 흔들었대. 죽었더래. 앉아서 그냥 술 잡고 죽은 거야. 이걸 과로사라 그러죠. 한국의 40대가 세계에서 과로사로 가장 많이 죽는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다가 잠이 부족하면 과로사로 죽는 거야. 그거 마빈 헤이스가 말해. 어떤 무식한 원시인이 토끼 잡으려고 뛰어가다 과로사로 죽겠냐. 어떤 바보 같은 원시인이. 야,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아빠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먹고 살자 그러는 거 아니야. 먹고 살자고. 남들 못 먹어본 거 내 입에다 좀 넣어보자고. 남들 잘 못 입어보는 거 여기다 한번 걸쳐보자고. 먹고 살자고. 내 새끼 먹이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떤 바보 같은 원신이 먹고 살자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도로 찾아서 뛰어다니고 이런 원신들은 없었다는 거야. 원신들은 한나절만 뛰면 먹고 사는 게 풍족했대요. 매일 밤에 모닥불 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매일 밤이 축제의 밤이었다는 거야. 현대인이 원신보다 잘 사는 거야? 마빈 헬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마빈 헬스 얘기를 듣다가 내가 노자가 떠오르는 거라. 노자가 말하길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가난해진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걸 통치했을지도 몰라.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면 불평등은 점점 심해져. 불평등이 심해지면 한쪽은 개가 터져서 죽고 한쪽은 굶어서 죽게 되지. 지구상의 수억의 인구가 기아의 허덕인데 기아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서 허덕인다는 거야. 1억 8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노예 매춘에 시달리고 있대. 12살 정도 먹은 여자아이들이 노예 매춘에 1억 8천이나 허덕이고 있대.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어가는 거야.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거야. 노자가 말하길 기계 기술이 발달하면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 노자가 그렇게 말하지. 아이고 옆구리가 땡긴다.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전도사랑 토론할 때 했던 얘기를 내 후배 독실한 크리스천에게 얘기했다가 내가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은 내 얘기가 사탄 얘기인지 듣고 한번 해석해봐. 내가 노자랑 비교해서 예수의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나와. 오병이어 들어봤나? 오병이 뭐야? 5개 떡병은 떡병자야. 이어는 뭐야? 2개의 물고기란 뜻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루는 예수가 설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어왔어. 설교하다 설교가 길어졌어. 오후가 넘어갔어. 점심때가 지나간 거야. 제자들이 걱정됐어. 저 개떼같이 많은 인간들 집에 보내야지. 안 보내면 밥을 먹여야 될 텐데 저 인간들 다 어떻게 밥을 먹이나 걱정을 했어. 예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 도시락 가진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아무도 도시락 갖고 나오지 않았어. 그때 어린 꼬마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 이 어린 꼬마의 도시락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떡 가지고 떼서 나눠주시는데 떼서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이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마법사라고 해석해. 떡을 떼고 계속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또 계속 떡이 나오는 거야. 마술이지 이거도. 그치? 마술. 이게 보통 정통 목사, 정통 기독교 목사들이 해석하는 방식일 거야. 난 그 해석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해석해. 사탄의 해석을 들어봐라. 사탄이란 말 듣고 충격받았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다면 5천 명 중에 도시락 싸온 아이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이었을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짐작되진 않아. 도시락을 싸온 아이가 있다면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있는 거 아니야. 5천 명이나 됐다면 5천 명이 다 도시락을 싸우진 않았겠지만 그 중에 일정한 숫자는 도시락이 있다고 봐야지 정상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도시락까지 도시락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 다 먹으려고 싸웠는데 이거 들고 나가면 내 것도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도시락 훔쳐지고 아마 안 들고 나갔었을 거야. 근데 꼬마애가 푼수처럼 지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지도시락 다 내놓는 거야. 어린애가 지도시락 다 내는 거 보고 아마 도시락에 있는 다른 어린애나 다른 어른들이 마음이 찔렸을 것 같아. 애가 지도시락 내는 거 보고 도시락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마음이 찔려서 지 혼자 먹으려고 쌌던 도시락을 다 가지고 나왔던 거 아닐까? 너희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이걸 이해 못할지도 몰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소풍 가잖냐? 소풍 가면 점심 먹을 때 애들 모여서 김밥 꺼내놓고 닭다리 꺼내놓고 온갖 꺼내놓고 같이 먹어. 근데 소풍 가서 식사할 때 사라진 애들이 있어. 밥 먹을 때 없어진 애들이 있는 거야. 도시락 못 싸온 애들이 있었어. 김밥을 못 싸온 애들이 있었다고. 얘들은 밥 먹을 때 없어지는 거야. 자기 밥 없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사라지는 거지. 그렇다 한데 한참 놀아요. 그리고 수도꼭지에다가 입 대고 옛날 수도꼭지 빨아먹었으니까 물 잔뜩 먹고 그리고 밥 다 먹을 때쯤 나타나. 걔들이 애들 도시락 꺼내서 먹을 때 혼자 다른 데로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다 도시락 먹고 있는데 수도꼭지에다 물이나 먹고 앉았을 때 그때 그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 걔들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온갖 자격지심 다 들지 않았을까? 아마 눈물을 삼키면서 그러 먹었을지도 몰라. 근데 소풍 갔다 돌아올 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냐? 김밥 무지하게 남잖아? 닭다리 무지하게 남잖아? 이걸 다 버리고 온다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나가자 도시락을 싸웠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놨었을 것 같아. 그들이 내놔서 도시락을 다 내놓은 다음에 예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모두의 도시락을 꺼내서 같이 나눠 먹으니까 전체가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이거 아닐까? 예수님이 내 생각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 나눠라. 나누면 모두가 풍요로워진다. 나누면 내가 내 건 나 혼자 처먹겠다고 지랄하고 있으면 굶는 사람들 여러 생기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갖지 못한 자대로 배가 가난해지는데 너희가 같이 나누면 모두가 풍요로워진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었을까? 난 예수가 마술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눔의 정신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기계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난해진다. 돌아가자고. 그래서 노자는 인위적인 거 버리고 뭐로 돌아가라?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거 해석할 때 두 번째 포인트. 이거 해석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위자연. 노자가 이 말할 때 이거 누구 깔라고 했던 말이지. 누굴 까느냐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야. 무위자연. 누구 깔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공자를 깔라고 하는 말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무위자연. 누구 비판의 맥락이다. 공자 비판의 맥락이다. 어떻게 이게 공자를 까는 말인지 이해해보려. 자, 비교해보자. 공자와 노자 선생에 대한 비교야.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원인이 뭐냐?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야, 복습해보자. 공자가 볼 때 세상이 병드는 원인이 뭐였어? 개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해서 문제다. 공자께서 제시하신 대책은 뭐야? 개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이게 공자의 관점 아니냐? 노자가 볼 땐 이게 헛소리라는 거야. 이 공자 말이 헛소리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해보자고. 공자는 도덕이 타락해서 우리가 도덕을 회복하자는데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이 병든 건 도덕이 타락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이 병든 건 도덕이 타락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병드냐면 이것 때문에 병든다는 거야. 도덕 때문에 병든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돼? 돼? 내 말 들어? 도덕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아까 배운 대로 말하면 도덕이 바로 뭐야? 인위야. 그렇다면 도덕이 많아졌다는 건 뭐가 많아졌다는 뜻이야? 인위가 많아지지? 인위가 많아지면 뭐에서는 점점 멀어져? 자연의 순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도덕이 생길수록 자연에서 멀어지고 이 자연의 순리에서 멀어지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 천지 차이가 이해가 돼? 공자는 도덕을 안 지켜서 문제라는데 노자는 도덕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지. 이해가 되냐? 되냐? 한술만 더 떠봐. 공자식으로 말하면 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노자식으로 말하면 뭐가 문제일까? 법이 있어서 문제다. 법 때문에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법 안 지키면 우리 감옥에 가잖아? 누가 감옥에다 보내? 경찰, 검찰이 감옥에 보내. 경찰, 검찰, 국가 권력이 감옥에 보내. 잘 보라고. 이놈의 국가 권력, 국가 제도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노자가 볼 땐 도덕이 있어서 문제예요. 법이 있어서 문제예요. 국가 제도가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야. 됐어? 됐어? 그럼 노제의 대책은 뭐야? 세상이 평화를 찾으려면 도덕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리라는 거야. 갖다 버리라는 거야. 법을 어떻게 해? 갖다 버리라는 거야. 국가 제도 어떻게 해? 갖다 버리라는 거야. 이거 다 철폐라는 거야. 인위적인 것 다 철폐라.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인위적인 것 다 철폐라. 두 글자로. 무위야. 그리고 뭐의 순리로 들어가자. 그래서 뭐야? 무위 자연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냐? 되냐? 조금만 더 유식해져 볼까? 만약에 이놈의 국가 권력을 당장에 없애버릴 수가 없다면 노자가 볼 때 국가는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 거야. 그치? 인구가 많아야 좋을까? 인구가 적어야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 거야. 그래야 국가가 작아지고 인구가 적어져야 뭐가 줄어드니까? 인위가 줄어드니까 작은 국가가 좋고 적은 국민일수록 좋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온 노제의 유명한 사상이 뭐야? 소국 과민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때 소가 뭐야? 작은 국가. 그지? 과가 뭐야? 여기서 과가 적다는 뜻이야. 적은 국민이 낫다. 노자가 이렇게 말하지. 되냐? 노자가 꿈꿨던 사회. 노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 노자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 뭐지?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 도덕경에서 노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는 이런 사회야. 국가가 작아지고 인구가 적어져서 어느 정도로 작아져야 되냐면 이웃나라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웃나라에서 저녁에 개가 짖는데 이웃나라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국가가 작아져야 된대. 이쯤 되면 이건 국가가 아니지. 시골의 작은 마을쯤 되는 건데 이 시골의 작은 마을, 소박한 자연적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평화를 찾는다. 이게 노자의 생각이었단다. 노자가 이래 말하자. 어떤 사람이 노자에 가서 물었어. 선생님, 아니 그렇게 도덕을 갖다가 버리면, 법을 갖다가 버리면 세상은 난장판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 버리고 법을 버리면 지 멋대로 살라는 겁니까? 이러고 물어봤어. 노자가 대답하지. 인위적인 도덕을 버리되 모의 순리를 따라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라. 자연의 순리를 배워라. 이렇게 말한다고. 자연의 순리를 배워라. 그리고 노자가 예를 드시길 그 자연의 순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으니 자연의 순리, 물을 배우라고 말하죠. 최상에서는 물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걸 상선, 약수라고 부르죠. 상이 뭐야? 윗상자, 높은 선은 그런 뜻이야. 높은 선은, 최상의 선은 약, 여기서 약이 무엇 같다야. 뭐와 같아지는 거다? 물과 같아지는 거다. 물은 어쩐데? 물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대.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함, 겸허함. 이 겸허함은 인위적인 도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가 가르쳐주는 것이다. 물은 가다가 돌과 싸우지 않는다. 돌을 감싸고 내려간대. 돌을 감싸고 내려가는 싸우지 않는 모습. 싸우는 게 투쟁이고 싸우지 않는 걸 뭐라 그래? 부쟁이라고 말하는데 다투지 않는 물의 순리를 배우라고 말하지. 이걸 상선, 약수라고 말해.
노자가 맨날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나는 이날 이때까지 누구한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네. 누구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네.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서 먼 마을에 살던 깡패 두목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 그 깡패 두목이 노자 그 말을 듣고 노자를 찾아갔어. 노자는 이미 늙은 할아버지인데 노자를 찾아갔어. 그리고 깡패 두목이 노자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 그리고 노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어. 새겨도 노자한테 배울 대목이야.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늙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자가 대답하죠. 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네 라고 말해. 야, 이거 정말 진리야. 단 한 번도 안 지는 방법은 뭐 하지 않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라는 거야. 싸우면 언젠간 진다는 거야. 아무리 강한 자도 싸우면 언젠간 진다는 거야. 조은현이 아무리 강해도 이창호한테 지는 거야. 이창호가 아무리 강해도 이세돌이나 또 그 다음 세대에겐 지는 거야. 아무리 강해도 싸우면 언젠간 진다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지지 않는다. 이게 노자의 가르침이야. 노자 멋진 사람이야. 노자가 쓴 책의 제목이 뭐라고? 그 도덕경의 첫머리는 정말 감동이란다. 노자의 도덕경은 한편의 시처럼 돼 있는데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를 우둔한 중생들에게 들려주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우리말로 들려주지.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름 붙여진 모든 이름들은 그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야, 2500년 전에 이름 붙여진 모든 이름은 그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뭔 소리일까 이거?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이현인데, 야, 잘 생각해봐라. 나에게서 이현이라는 이름을 떼놓고 보면 내가 아닌 게 되냐? 그렇진 않지. 다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현이 내 이름인데 이현이 나 자체야? 여전히 못 알아듣는구나. 다시. 산이 있다고 치자. 저거의 이름이 뭐야? 산. 쟤를 산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게 없어져? 그렇지 않지. 산이 이 자체야? 그건 아니잖아. 여전히 못 알아듣나? 나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나무가 이 나무의 본질, 나무 전체, 나무 자체냐? 그건 아니지. 이걸 나무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건 존재하는 것이잖아. 이름 붙여진 모든 이름들은 그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코딱지만큼만 해석해볼까? 도를 진리로 해석해보자. 진리는 무한한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무한해져, 유한해져? 유한해져. 도를 요것이 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뭐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 돼? 이해가 된 자들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누가 너한테 따라와가지고 도에 관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지요 라고 말해주면 아마 감동들 할 거야. 조금만 쉬었다가 장주하자. 좀만 쉬자. 아이고 힘들다.